10시 13분이라고 있습니다. 지수는 좀 소강 상태이죠.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깜짝 놀라게 오려면 사실 이제 기관들이 좀 사줘야죠. 그러면서 단기 반등의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관도 아직은 조금 소극적입니다. 오늘 10시 시황에서는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과 함께 시장의 전략들 모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외부 변수와 함께 국내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요. 국내 증시 반등의 조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도 반등의 조건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대외 변수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전쟁, 거기다가 미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 이슈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발표가 났었던 미국의 연방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0조가 넘는 적자를 또 한번 기록을 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100조 정도의 적자폭을 기록할 거다라는 예상치를 2배나 뛰어넘으면서 어찌 보면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여전히 이제 QT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채를 사주는 사람, 매수 주체가 없는 현재 국채 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공급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은 수급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충격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증액하겠다는 얘기도 결국은 채권 발행하게 되면 또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중동 쪽에서의 사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닌데 여전히 누르고 있는 요인이란 말이죠. 이쪽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과 그다음에 종교적 차원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국가적 차원에서는 확전을 조금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글로벌이 좀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는 또 한 번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좀 파괴적인 데미지를 입었다. 이런 속보도 잠깐 뜨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미군 기지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종교적으로는 극단의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유전을 건든다든지 국제유가를 조금 많이 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거는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는 또 내년에 당장 미국의 선거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들을 다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하마스에서 지난번에 인질 2명을 석방했고 이라크 쪽에 인도적 지원 통로가 잠깐 열렸었죠. 그러면서 구호 물품이 좀 들어가는 또 한편에서는 지상전이 어떤 형태로든 전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 아는데 국내 증시가 유독 우리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채권이 우리 시장에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더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주가보다 더 빠질 이유가 있냐?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급 문제. 수급이 좀 꼬여있고 영풍재지 사태 뒤숭숭하고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주가 급락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중소형 종목에 대해 가지고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요게 SG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공매도가 되지 않는 종목을 매수로만 대응을 하면서 이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리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전 종목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는 동일하게 이제 규제로 만들었던 제도였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대형주 기준도 1년 동안 조금 끄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는 중소형주는 여전히 공매도가 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버블이 생기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CFT 사태 전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가지고 그걸로 사실은 많은 경종을 주셨고 주목을 끌었잖아요. 그러면 신용이나 미수는 사실은 이걸 사용하는 분들은 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신용을 쓰지? 아니 그 스타일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종목에 샀다가 이 주가 급락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할 때부터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SG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이게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 대비 주가의 방향성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의 성장 혹은 그 본질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데 가치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혹여나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2차 전지 섹터 혹은 AI 섹터처럼 성장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서 기대치를 갖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으나, 영풍재지와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주가 조작 종목들도 이게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꼭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투자하시면은 이런 건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살살 어쨌든 간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이제 반등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어쨌든 대표적인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기댈 수 있는 쪽이 국내 기업, 특별히 미국의 기술주들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미국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종료 10분 전에 이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시장에서 이제 그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매우 중요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반등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좀 핵심으로 여길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전에 있었던 채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주식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이슈가 지난 금요일은 채권 시장은 매수가 들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매도가 터졌다라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하실 때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의 지지선 혹은 지수의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요건 어찌 보면은 이제 롱숏 플레이 혹은 시스템적으로도 약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저항선을 잘 지켜내는가, 그리고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가,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오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공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AI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정착을 했는지, 관련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지금까지 실적이나 잠정 실적을 발표한 대기업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았단 말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주에 주목할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포스코그룹과 SK하이닉스가 될 거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정 실적, 말 그대로 덩어리 실적은 나왔지만 HBM이라는 것의 세부적인 성장성과 영업이익률은 이번 목요일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HBM에 대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고 숫자로 증명되는가, 이것을 투자자들이 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는 앞으로의 좀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가 이제 화요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목요일 날 26일 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HBM 쪽의 이익률이 과연 전체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31일 날 이제 화요일입니다. 본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하죠. 이제 거기서 내용이 중요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주 19일 날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내일 본 실적과 함께 내일 또 기업 설명회 컨퍼런스 콜을 하니까요. 그 부분 챙겨야 될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또 흑연 수출 통제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여파가 어느 정도 될는지, 2차 전지주에 미치는 영향은요? 일단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응급제에 들어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 응급제를 만드는 그룹은 포스코그룹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2차 전지 전반에 문제가 될 거냐 그러면은 그건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0% 수출 금지가 된 것이 아니고 허가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2월부터는 허가를 득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입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천연 흑연입니다. 근데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이 동시에 음극재에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인조 흑연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음극재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점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혹은 뭐 상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2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워낙 가격 조정을 사실 그동안 많이 받았고요. 오늘도 보면 뭐 오히려 LNF나 일부 종목들은 급등세가 나타나 있고 전반적으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적어도 지난 주말 또 주 초반 이번 주에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행이고요. 장 상황이 또 계속 또 더 안 좋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주 투자도 사실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에요. 뭐 7% 배당 준다고 해서 들어가면 7% 수익 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가 떨어지면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죠? 네. 배당주 투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리와 연동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은행 예금금리도 높다라는 소리고 은행 예금은 우리가 무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채 시장, 예금 시장 혹은 회사채 시장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도 4%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국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여기에서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4%만 돼도 어느 정도 고배당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에서 8%는 되어야 배당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배당주도 약간은 좀 평가를 낮게 보시면서 좀 우리가 기대값을 낮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많다니까요. 뭐 금융주들, 증권주들 뭐 6%, 7%, 막 9%까지 나오는데 연말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수익이 나느냐. 네. 9%, 7% 받는 대신에 연초에 뭐 주가가 15%, 20%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까다로워요. 오히려 배당은 사실은 세상 관심 없을 때 샀다가 지금처럼 배당 얘기할 때 주가 오를 때 좀 팔은다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배당 많이 하거든요. 우량주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제 생각에 배당 전략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네, 배당주에 대해서 한 그렇죠.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놓고 보시고 예. 특히 우리나라의 배당주인 뭐 통신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무인화로 전환이 되면서 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 차익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는 비용 절감 말 그대로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도 우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야 좋죠. 네. 어쨌든 주가는 출렁출렁하면서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데 배당을 준다. 그것도 또 중간 배당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좋다니까요. 근데 단기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른 요인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장 전략은 그 정도 하고 관심 가져볼 만한 저점 매수 종목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져왔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크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샤인볼트라고 얘기하는 HBM3E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11나노급 D랩을 개발하고 있다. 그걸 곧 상용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10나노 이하에서는 3D로 우리가 메모리를 만들겠다라고 어찌 보면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는 확인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제품이 언제 나오고 계약이 언제 나오느냐 여전히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피치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BM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실적 발표도 있다 보니 이번 주간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요 두 기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투심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안정성이 있는 기업인데 주가도 떨어져 있으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약간 컨셉으로 보면 저점 매수 전략 쪽이 맞고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오른 상태에서 횡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어떤 장단점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IR에서 뭐 HBM3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단시간 내에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롱이 될 거고 하이닉스는 숏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두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핑퐁 게임을 했듯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핑퐁 게임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 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을 좀 세밀하게 수립하시는 것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좀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전망이 좋은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이제 또 롱숏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부장에 관한 그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계열이 있고 삼성전자 계열이 있고 분야가 많은데요. 소부장 쪽 아이디어 좀 주고 가세요. 네.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많이 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하셔야 되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20일 날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면은 오히려 낸드 쪽에서 수출이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이 중국에 있는 이제 모바일 업체들의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낸드 수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는 디램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나온 걸 보시면은 지금 대량 구매하는 그런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이 약간 15% 정도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램도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메모리 쪽으로 그러니까 HBM에 혹은 후공정에 이런 쪽에 급등한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메모리 쪽의 종목들을 이제 좀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0시 시황 해설 테이버 작가님과 시장 상황 점검했고 또 종목에 관한 전략도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